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사이언스 슬램디 2024년 왕중왕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 저랑 구면인 친구들 있나요? 예. 제가 올해 저희 첫 슬램디가 첫 슬램디는 IBS에서도 하긴 했지만 학교를 처음 돌아다닌 2024의 첫 학교가 우성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올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우성고에서 장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도 우승자를 뽑았지만 그때는 정규 회차였고 저희가 우성고뿐만이 아니라 뭐 명석고, 서일고 막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우승자분이 한 분 한 분 한 분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승자들끼리 진검승부 왕중왕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저희 사이언스 슬램디는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기초과학연구원 IBS 그리고 대덕넷이 함께하고 있고요. 과학문화 대중문화 확산 그리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학 대중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올해 진행된 정규 회차예요. 그래서 뭐 4월부터 뭐 모빌리티 이야기도 했었고 미래 식량 이야기도 했었고요. 기후 변화나 기초과학 주제로도 했었는데 각각의 주제별로 진행을 했었고 저희 우성고등학교는 보이는데 4월에 인류가 우주에 산다면 해서 아마 그때 우주과 천문학이랑 우주공학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서 각각 우승하신 분들이 못 오신 분들 계신데 오늘 총 6분 그리고 영상 참여 1분까지 해서 7개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사이언스 슬램디 같은 경우는 저희 2018년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고 오늘 마지막 오늘 2024년에 정규 회차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내년 또 다른 주제, 또 다른 컨셉으로 여러분들 찾아갈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로 보시면 되고 오늘 지금까지 앞선 분들에 대한 영상 그리고 오늘 영상까지 전부 다 유튜브에 편집본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 강연하기 오늘 좀 특별 코너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앞에 저희 오늘 그동안 과학 대중화를 위해 힘써주신 발표자분들,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끝에는 학생들이 복습도 하고 그다음에 상품도 받아가는 퀴즈 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차게 저희 왕중왕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올해 저희 사이언스 슬램디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방면에서 과학 문화 확산 그리고 연구 성과에 대한 확산을 해오신 저희 과학 커뮤니케이터 연구자분들에 대한 시상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먼저 기초과학연구원의 하성도 부원장님께서 시상을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하성도 부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수는 없었는데. 안녕하세요. 기초과학연구원의 하성도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신세계 백화점 옆에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큰 연구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기초과학연구원은 정말 기초과학 연구한대입니다. 기초과학이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학 뭐 이런 것들을 기초과학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아마 우리 기초과학 연구자도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기초과학,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기초과학, 세계에서 필요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과학에 관심 많으신 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나중에 박사 되셔서 우리 기초과학연구원에 와서 연구하셨으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부원장님 저쪽에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 저희 첫 번째 상장을 받으실 분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윤원구 박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구 박사님 이쪽으로 오실게요. 네, 상장은 제가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IBS 원장상 위 연구자 기초과학연구원 윤원구 위 연구자는 2024년 사이언스 슬램디 우승자로서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과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하며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우수한 활동을 펼쳤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노도영. 네, 앞에 기념 촬영, 상품까지, 경품까지 수여하시고 앞에 저희 스태프분 사진 한번 같이 촬영해 주시기. 네, 저희 오둔나 인턴님
같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정면에서 그냥 찍으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국가기술연구회의 석재진 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장님께서 일정상 참석이 어려우셔서 대신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석 본부장님도 간단하게만. 네, 반갑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대외협력부를 맡고 있는 석재진입니다. 연구의 이름은 좀 생소하시죠? 예, 대신에 아마 출연 연구소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 원자력 연구소, 뭐 애트리 이런 데 잘 아시잖아요. 예, 23개 있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연구소를 저희가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뭐 헤드쿼터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에 있습니다. 출연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과학을 공부하시다가 IBS도 가셔도 좋고요. 저희 출연연 23개 있는 출연연들도 각 그 연구 분야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과학기술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출연연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NST에 수상을 하실 분들은 총 4분이십니다. 4분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정규 박사님, 한국천문연구원 박성훈 박사님, 한국화학연구원 한재호 박사님, 나노종합기술원 권수현 박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강정규 박사님이 가장 왼쪽, 권수현 박사님이 두 번째로 오실게요. 살짝 오른쪽으로 오실게요. 네, 그리고 네, 수상은 차례대로 한 분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규 박사님 앞으로 살짝 나오실게요. 네, 상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정규. 위 사람은 2024년 사이언스 슬램디 우승자로서 연구 성과 확산 및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우수한 활동을 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영식. 상장과 부상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은 권수현 박사님. 상장 나노종합기술원 권수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 박성훈 박사님. 네, 상장 한국천문연구원 박성홍.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상장 한국화학연구원 한재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분, 양쪽에 두 분 서셔가지고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수상도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수상은 저희 최윤석 박사님이 워낙 활동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장을 또 한 장을 받게 되셔가지고 네, 저희 시상을 해주실 대덕넷의 윤혜정 대표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수상하실 분은 저희 최윤석 박사님 무대 위로 모실게요. 상장 과학 커뮤니케이터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최윤석.
위 연구자는 2024년 사이언스 슬램디 우승자로서 출연연의 연구 성과 확산과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하며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우수한 활동을 펼쳤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대덕넷 대표 윤혜정.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최윤석 박사님과 윤혜정 대표님도 사진 한 장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실게요. 네, 저희 상장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올해 정말 박사님들이 그러니까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 연구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도 꾸준하게 우수하게 펼쳐주셨기에 이 상장을 드렸다는 점 함께 축하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과학 강연이 시작이 될 텐데 과학 강연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총 7분 중 6분이 무대 위로 올라오실 거예요. 저희 각 오늘 참여해 주실 각 발표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각 월에 4월부터 저희 9월까지의 우승자분들인데 강정규 박사님, 박성홍 다 올라오실게요. 네, 박성홍 박사님, 박종욱 대표님은 저희 영상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저희 이쪽에 오실게요. 네, 나노종합기술원 권수현 박사님, 최윤석 박사님, 한재호 박사님, 윤원구 박사님 이렇게 총 6분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네. 상장을 봐주셔서 살짝 업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이제 진짜 연말인데 오늘 연말을 우송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왕중왕전이라 지난번 정규회차랑은 또 느낌도 다르실 텐데 어떻게 준비하셨고 좀 어떤 자세로 임하시는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강정규 연구원입니다. 또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되게 떨리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전문연구원의 박성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4월 달에 여기 왔었거든요. 그때는 벚꽃도 피고 아주 날씨 좋았는데 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 근데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노종합기술원 권수현입니다. 이렇게 먼저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최윤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의 한재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여러 우승자분들과 함께 설 수 있어서 일단 개인적으로 뿌듯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윤원고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오늘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저 고등학교 때 노벨상 수상자의 강연을 듣고 이쪽 길을 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런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나중에 저희 후배 또는 저희 동료가 되어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분이 여러분들은 저희 박성홍 박사님의 발표는 여기서 들었겠지만 다른 박사님들이 어떤 발표를 해서 우승을 하셨고 오셨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모든 회차를 다 함께 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각 분야별로 오늘 우주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뭐 기초 생명과학 연구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발표자분들은 잠시 다시 무대 아래로 모시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순서를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중왕전이다 보니까 순서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다리 타기 기존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타기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화면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이버 사다리 타기네요. 잠시만요. 총 6분, 7분이죠. 네, 7분이고 네, 사다리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1번만 아니어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누가 1번이고 누가 대미를 장식한 7번일지 보겠습니다. 자, 우송고에서 우승하신 박성훈 박사님 1번이고요. 강정규 박사님이 제일 첫 스타트였는데 왕중왕전은 제일 마지막에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저희 이 순서 스태프분들, 그다음에 발표자분들, 사회자까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박사님, 그다음에 최윤석 박사님, 한재호 박사님, 윤원구 박사님, 그다음에 박종욱 대표님은 저희 영상으로 함께 하시고 권세현 박사님, 강정규 박사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설마 내가 1번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처음 발표를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우송고에서 우승하신 분이 우송고에서 포문을 엽니다. 그래서 저희 박사님의 발표를 들어볼 텐데 그때 주제가 인류가 우주에서 산다면이라는 큰 주제에서 박사님이 이제 태양과 우주 날씨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더 보완된 자료 플러스 약간 요즘엔 또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 박성훈 박사님을 모시고 첫 번째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모실게요. 지난번에도 1번으로 했었거든요. 또다시 1번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천문연구원 카시라고 하는 그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박성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의 활동, 태양도 뭐 활동을 해? 태양에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태양 활동에 의해서 우주에도 날씨가 있거든요. 그 날씨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 자료가 나오나요? 네. 자, 저 이 사진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오신 학생들이 그때도 있었다면은 딸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2살이 막 됐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조그만 아이랑 비슷한 막 아장아장 이제 걷고 뛰고 하는 딸이 있는데요. 눈 오고 날씨가 오늘도 춥잖아요. 추웠잖아요. 그리고 이런 눈이 오는 날씨가 있는데 이 사진을 왜 준비했냐면 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자고 준비한 건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약간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잘 안 보이죠. 뒤에 해가 있습니다. 해가. 그래서 겨울에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왜 추울까 생각해 보셨어요? 당연히 겨울이니까 춥지. 여름은 덥고. 근데 이제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의 날씨도 다양하게 변화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겨울에 추운 이유는 해가 짧기 때문에 또 해가 낮게 떠 있기 때문에 이제 날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눈으로 보시면은 눈이 굉장히 이제 상할 수가 있는데 한 1600년대 그 갈릴레이가 실제 사용하던 망원경이에요. 이거 이탈리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망원경인데요. 태양을 눈으로 또는 뭐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뭐 특별한 형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태양 안에 구조들이. 근데 이제 갈릴레오가 처음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태양을 직접 망원경으로 본 게 아니고요. 그 망원경 뒤에다가 하얀색 그 종이를 놓고 투사해서 태양을 봤더니 태양에 검은 점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흑점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구조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진은 가장 최신 그 태양 탐사선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만들어서 태양에 굉장히 가까이 보내는 탐사선인데요. 이런 탐사선들로 보면 태양의 다양한 형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활동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그 활동이 어떻게 우주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양도 하나의 별이거든요. 우리 밤에 여러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 중에 태양도 하나의 별인데 태양 중심에 보시면 이제 핵이 있어서 그곳에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그 원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질량이 보존되는 법칙, 그 아인슈타인 E는 mc 제곱처럼 헬륨 4개, 수소 4개의 입자가 만나서 헬륨으로 융합될 때 그
변화되는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이 에너지가 태양 중심으로부터 이제 바깥으로 전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대기가 있고 그 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라는 가장 최외곽 대기가 있어요. 이 코로나는 그 바이러스 코로나랑 이름이 같잖아요. 실제로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태양 코로나에서부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세히 봤더니 그 태양 코로나의 구조랑 비슷하게 이렇게 뾰족한 그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태양 코로나와 비슷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 붙였는데 실제로 태양 코로나는 그렇게 나쁜 해로운 곳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뜨거운 온도가 있고요. 이 가장 최애각 대기 코로나에서부터 1년 365일 24시간 계속 그 바깥으로 태양풍이라는 굉장히 빠른 바람이 이 물질들이 흘러나오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태양 활동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실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실제 태양에서 일어나는 관측된 영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밝은 이 루프 형태의 구조물이 보이죠. 이게 이제 플레어라는 그 이벤트인데요. 강력한 빛이 순간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게 제가 천천히 동영상을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수분 안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구 사이즈를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러니까 지구의 뭐 수십 배 되는 굉장히 큰 그 루프 형태의 그 빛 다발이 이제 전 우주로 방출되는 이런 현상들이 플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 중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빛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외선, 그다음에 엑스레이 이런 빛들도 방출이 돼서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또 다른 그 태양 활동 중에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면 고에너지 입자, 방사선 입자라고 하는 그 입자 방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가운데 검적게 되어 있는 게 태양을 인위적으로 가려놓은 거고요. 그 태양의 이제 외곽에 있는 이 대기의 모습입니다. 아까 코로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 쪽에서 순간적으로 어떤 폭발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지금 영상은 어디서 찍은 거냐면 지구에서 관측한 거거든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근데 이 지구에서 CCD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을 때 이게 하얗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이게 태양에서 발생한 입자들이 고에너지 입자들이 그 CCD 카메라를 때리면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방사선 입자에 피폭되면은 굉장히 우리 세포에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태양에서 그 발생하는 이벤트를 설명드리면요.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는 이벤트가 있고요. 이건 쉽게 설명드리면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기장 구름이 이제 방출이 돼서 지구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 네. 이쪽이 태양이고요. 이게 이제 지구입니다. 여기 보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하얗게 이렇게 보이시는 거대한 규모의 그 플라즈마 구름이 이제 지구 방향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것들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 활동에 의해서 이제 우주 날씨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주 날씨라고 하면은 이게 우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먼 우주만이 아니라 이제 지구 주변의 우주 날씨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주 날씨에 영향을 받는데 이제 특별히 행성들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자기 구름이라든지 방사선 입자들이 이제 그 전파돼서 올 경우에 자기장을 갖고 있는 행성들은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폭발 현상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막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런 수성이나 자기장이 약한 행성들은 그런 보호막 역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 자기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한다. 지구는 특별히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 활동 세 가지를 다시 한 번만 정리드리면 아까 플레어라고 얘기하는 그 전자기 복사, 그다음에 고에너지 입자라고 얘기한 방사선 입자, 그리고 자기 구름, 전방자 세 단어를 꼭 한번 그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주 날씨 태양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우주 날씨로부터 우리가 이제
영향을 덜 받고 우주 여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제 딸도 아까 2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 아이가 나중에 한 20년, 30년 후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만약에 우주로 가게 된다 할 경우에는 우주의 이런 태양 활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먼저 갖추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동영상은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에 이제 인류가 여행을 하는 시대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가기 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그 로봇들을 먼저 아까 영상이 지나갔네요. 네. 로봇들을 먼저 보내서 그 화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그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우주 여행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이제 강연을 짧지만 다시 정리하면은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한 정말 뭐 10년, 20년 후면 도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우주로 여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저희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여행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태양 활동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태양 활동들을 좀 더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천문연구원이나 또 관련된 대학에 가셔서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연속으로 처음을 또 하게 되셨었는데 너무 긴장되셨을 텐데 네, 저희 박성호 박사님 덕분에 왕중왕전 깔끔하게 스타트를 한 것 같고요.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방자 3개는 기억을 해두시면은 네, 나중에 우주 공부하시는데도 요거는 조금 이제 안 잊어먹을 수 있는 상식이라고 볼 것 같아요. 자, 저희 두 번째 발표는 최윤석 박사님 해주실 텐데 최윤석 박사님은 7월에 동신과학고등학교에서 기후변화 편에서 우승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청정수소를 주제로 얘기하기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 요즘 기후변화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은 너무 더워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정말 이상기온이라고 할 정도로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기후변화가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과연 최윤석 박사님은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발표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최윤석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저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재료를 전공한 재료공학 박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재료라는 이 재료공학 측면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완벽하면 안 되는 소재인 전도성 세라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이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실감하고 계신가요? 한 달 전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고등학생 때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능 한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 수능 날은 추운 초겨울 중에서도 유독 또 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놀랍게도 이 수능 한파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그림은 10년 전 그리고 올해 수능을 치르러 가는 수험생의 모습을 이렇게 달라진 복장을 보여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 기후 변화를 우리 일상 속에서 실제로 겪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2034년에는 수능 한파가 아니라 수능 더위를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과학자들은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이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지구 안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수소입니다. 수소는 이 연료로 사용될 때 에너지를 내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이 물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비로소 이산화탄소를 전혀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연료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제목에서 청정수소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소를 만드는 가장 깨끗한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다시 얘기하면 청정수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앞서 수소를 에너지 연료로 사용해서 물과 에너지를 얻는 것과 정반대로 이 물에다가 에너지를 가해서
수소를 얻어내는 방법, 즉 물 분해가 그 답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이제 물 분자를 다음과 같이 산소 그리고 수소로 쪼개야 되는데 질문을 좀 바꿔봐서 현재 우리가 이 에너지적으로 이 과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퀴즈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뭐 사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효율적으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분해, 일렉트롤리시스라고 하는 이 수전의 기술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전기 분해에 사용되는 전기를 이 태양이나 또는 풍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얻은 수소를 비로소 청정수소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수전의 기술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전기를 사용하는 수전에, 다시 말하면 수전의 기술 중에서도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진 수전의 기술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고온 수전의 기술입니다. 그러면 대체 얼마나 높은 온도에서 작동을 하길래 이 수전의 기술 이름에 고온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지금 상용화에 근접한 이 고온 수전의 기술은 대부분 이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작동을 합니다. 700도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온도인 건 알겠는데 감이 잘 없으실 텐데요. 이 700도라는 온도는 자연계에서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분출된 이 용암의 온도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 고온 수전에는 물을 분해하는 기술은 아니고요. 이 수증기를 분해하는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수증기를 분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한편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수전의 기술 중에서는 가장 비싼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수소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이 고온 수전의 기술의 탄생 배경이 바로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 주제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산소 이온을 전달할 수 있는 독특한 성질을 가진 이 산소 이온 전도성 세라믹이 발견되면서 이 고온 수전의 기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독일의 과학자 네린스트는 19세기 후반에 전기화학이라는 현상과 온도와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연구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대단한 과학자거든요. 이 네린스트가 그런데 이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이 지르코늄 산화물이라는 이 세라믹을 가열하다가 이 소재가 갑자기 전기를 딱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린스트는 이것을 연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이 결함에 의한 산소이온 전도 특성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네린스트가 발견한 이 결함과 산소이온 전도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이 고체 안에서 원자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없거나 또는 없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즉 완벽한 상태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금속 양이온과 산소 음이온이 이온 결합을 통해서 이제 이런 금속 산화물 또는 세라믹을 형성할 경우에는 이런 결함들이 마구잡이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어떤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규칙을 전하 중성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예를 들면 이 지르코니아의 지르코늄이라는 원소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빈자리를 형성하게 되면 이 지르코니아는 -4의 유효 전하를 갖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다시 전하 중성, 즉 0으로 만들기 위해서 +2의 유효 전하를 갖는 산소 빈자리가 2개 형성돼야 한다는 수학적 규칙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 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산소 이온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산소 이온이 직접 되어 보면은 보다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빨간 산소 이온이에요. 제가 이 옆자리로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 옆자리가 비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옆자리로 비어 있을 확률은 이 산소 이온이 얼마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느냐, 즉 산소 이온이 얼마나 빠를 수 있냐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산소 빈자리가 옆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옆자리로 가기 위해서 점프를 딱 했는데 다시 그곳 자리로 이동하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이동을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방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에너지 장벽을 이제 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체 내에 있는 이 이온이나 원자는 사실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렇게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진동을 하고 있는데요. 너도 진동하고 나도 진동하고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진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로 넘어갈 이 확률은 우연한 기회에 확률적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감안하고 이제 네른스트의 발견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네른스트는 우연이긴 하지만 이 지르코니아를 가열을 했거든요. 근데 지르코니아를 가열하게 되면은 이 지르코니아 안에 있는 이 결함의 농도도 자연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또 에너지 장벽을 넘을 확률도 덩달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이 네른스트는 이 지르코니아라는 물질에서 산소 이온 전도 특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견이 있은 후에 많은 과학자들은 재밌게도 이 지르코니아를 더 완벽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이 전하 중성 조건이라는 이 수학적 규칙을 조금 응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지르코늄은 플러스 4의 양이온인데 이 자리를 플러스 3의 이트륨이라고 하는 양이온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우린 과학적으로 치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이트륨이 지르코니움 자리를 치환하게 되면은 이 지르코니아는 하나가 치환될 때마다 마이너스 1의 유효 전하를 갖게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하 중성 0을 맞추기 위해서 이 이트륨이 2개 들어갈 때마다 산소 빈자리가 하나씩 생성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온도를 올려서 이 빈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소 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의 2배에 해당하는 이트륨을 지르코늄 자리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그림처럼 이 지르코니아 안에 있는 이트륨의 농도를 이렇게 달리하면 산소 이온 전도도를 다양하게 바꿔갈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재료공학으로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원하는 특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전혀 결함이 없는 재료를 원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완벽하게 컨트롤된 결함을 갖는 재료를 얻는 것이 일반적인 재료공학의 형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 지금 고온 수전의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트리아 스테빌라이즈드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이 YSG가 탄생되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청정수소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청정수소나 또 뭐 고온 수전에 또는 이것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소재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좀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서 사실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미래의 어떤 이공계의 미래가 되실 학생분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 어쩌면 항상 완벽하려고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패했을 때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어쩌면 이 지르코니아가 보여주는 이 결함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이 자연계는 때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또는 완벽하지 않은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괴로울 때면 이 지르코니아를 떠올리시면서 잠깐이라도 위안을 받거나 휴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기하죠? 예, 일부러 결함을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결함을 만드는데 그 결함이 의도적으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청정수소를 만들 수가 있다. 예, 요게 이제 최윤석 박사님의 연구 포인트였는데 요거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한재호 박사님인데 한재호 박사님은 8월에 명석고에서 이제 저희 생명과학 편에서 우승을 하셨던 분인데 오늘 주제는 천연물질로 식물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라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발표에서 또 어떤 지식을 얻어갈 수 있을지 큰 박수로 세 번째 발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천연물질로 식물병을 치료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한재우라고 합니다. 예, 제가 근무하는 곳은 여기 한국화학연구원 친환경식물질 연구센터인데요. 저희가 국내 유일의 작물보호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성 바이오 작물보호제를 개발하는 경험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요. 예, 먼저 이제 식물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병이라는 게 간단하게 하면은 식물이 아픈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미생물일 때 우리가 이걸 식물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식물이 자연계에 있는 아무 잡초나 이런 거에 생기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작물, 우리가 먹는 식량 작물에 생기게 되면 이게 경제적 피해랑 연결이 되게 되고요. 따라서 이게 저희 식량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식물병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릴 사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그 병은 감자역병입니다. 감자역병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탄생했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자역병은 파이톱소라 인페스탄스라고 하는 균이 만들어내는 병인데요. 이 역사적인 이유로 아일랜드에서 한때 이 감자가 주식이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 감자역병이 대발생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주하게 되는 아일리쉬 패민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케네디 가문도 아일랜드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아는 존 F 케네디가 여기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워낙 이게 비극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식물병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그 식물병리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된 병이기도 합니다. 예, 두 번째 소개해드릴 병은 녹병과 이제 파나마병인데요. 녹병, 여러분들 그 실론 하면 생각나는 게 차죠, 실론티. 근데 원래 이 실론섬에서는 차가 아니라 그 커피를 주로 생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그림에 보시는 이 커피 녹병이 대발생하게 되면서 더 이상 커피를 생산할 수 없게 돼서 이제 차 산업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옛날에는 바나나가 훨씬 더 맛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1982년생인데 그 이전에 원래 저희가 먹던 바나나는 그로미셸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근데 지금 먹고 있는 거는 이 캐번디시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마트 가면 볼 수 있는 바나나가 이런 형태죠. 왜 이런 형태로 바뀌었냐? 그 당시에 키우던 그로미셸이라는 바나나가 이 푸자리움 옥시스퍼럼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병에 굉장히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더 이상 이 품종을 사용하지 못하고 맛은 좀 덜하지만 이 병원균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던 캐번디시라고 하는 품종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입니다. 또 이제 맥각병이라고 하는 병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귀리입니다. 호밀이라고도 하죠. 여기 보면 요 까만색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곰팡이 덩어리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게 식물의 일부인 줄 알고 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 맥각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 손발 끝에 불에 타는 듯한 증상이 생기게 되고 심하면 이렇게 손발을 절단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세기 그림을 보면은 이 맥각 중독 때문에 사람들이 손발이 결손돼 있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맥각 중독이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맥각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 맥각균이 만들어내는 알카로이드 화합물 때문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이 성분들 중에 하나인 성분은 이게 마약 성분인데 LSD라고 그 원료가 될 만큼 환각을 또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물병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당시 저희가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식량 증상이 목표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개발한 품종이 통일벼라는 품종인데 이 통일벼라는 품종을 전국적으로 널리 재배하다 보니까 이제 모노컬처럴에서 단작을 했거든요. 이 재배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서 병도 같이 증가하게 됐고 이 도열병이 너무 많이 심하게 발생을 해서 이게 쭉 쌀 생산량이 올라가다가 여기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전국적으로 크게 흉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정권이 바뀌게 되는 시기였었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이 도열병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병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과수화상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병들은 전부 다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병이고요. 이거는 이제 세균이 일으키는 병입니다. 원래 식물에 병을 낼 수 있는 그 미생물이 곰팡이만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이 세균이 발견이 되면서 세균도 식물에 병을 낼 수 있구나 하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 이 화상병균이 워낙 과수에 큰 피해를 입히다 보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검역을 통해서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고생하던 시절에 유입이 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한 상황이라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농업 생산 측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인구 증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전쟁 등의 이유로 식량 안보에 지금 적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 생산량을 크게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농약, 즉 작물 보호제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농약을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살균제 저항성하고 환경 오염 그리고 잔류 독성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작물 보호제를 개발해야 된다는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주제로 했던 천연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연 물질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생물이 만들어내는 화합물입니다. 한약이나 아니면은 허브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천연 성분들이 인류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해 왔었고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천연물의 화학적 다양성이 합성화합물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토양 방성균에서 에버맥틴이라고 하는 그 구충제 성분하고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한 공로가 있는 과학자들이 수상했을 만큼 이 천연물이 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주요 소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스스로를 이제 병원균이라든지 아니면은 곤충 같은 걸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파이토알렉신이라고 하는 다양한 천연물들을 생산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제 식물 추출물이라든지 아니면 에센셜 오일 등이 이 식물병 방지에 효과가 있어서 식물병 방제제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천연 살균 물질을 얘기하는데 이제 항생 물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 이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 페니실륨이라고 하는 균주가 주변에 다른 미생물의 생장을 저해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 이런 일을 하는 성분으로서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페니실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군인들의 목숨을 구했고 현재도 우리가 아프면 항생제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 페니실린 이후로 많은 항생제들이 연구되고 발견되어 저희가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세균 슈도모나스가 생산하는 피롤라이틴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세균 물질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햇빛에 의해서 광분해돼서 활성이 없는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거에 그 햇빛에 대한 분해가 안 되도록 하는 쪽으로 합성을 통해 가지고 유도체 화합물을 제작을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농약들이 페닐피놀계 펀지사이드고 지금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버섯에서 발견된 이 스트로비룰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스트로비룰린 같은 경우에는 그 곰팡이의 마이토콘드리아 호흡을 특이적으로 저해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 물질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곰팡이의 생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피롤라이트린처럼 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를 개선한 유도체 화합물을 만들고 이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살균활성 화합물들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스트로비룰린계 농약이 되었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농약도 이 스트로비룰린계 살균제입니다. 또한 이제 방성균이라고 하는 균주가 토양 방성균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항생물질이 식물병을 방지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부터 제 연구인데요. 저희 연구소는 베트남에서부터 베트남 자생식물을 이용해서 식물 추출물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왜 베트남을 선택했냐면은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다양한 식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과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양 곰팡이입니다. 이 해양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염 그리고 낮은 온도, UV에 직접 노출되는 환경 등 여러 가지 극한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가는 미생물은 저희가 육상에서 만나는 미생물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서울대 해양균류자원은행에서 미생물 균주를 분양받아가지고 이를 소재로 실험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몇 가지 병들을 포함해서 식물병 방제 활성을 인비보, 인비트로 조건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활성 물질을 크로마토그래피랑 분가 분석을 통해서 불리한 화학 물질의 화학 구조를 밝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천연 물질들이 식물병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여기 보시는 해양균류가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들이 식물병 방지에 효과가 있었고, 또 버섯이나 아니면 식물이 만들어내는 다이터핀이나 시스키터핀, 그리고 이 사포닌이라고 하는 물질들인데 이것들이 식물병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정리하여 특허 출원하고 논문을 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이 보물찾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물질들이 앞으로 선도 소재로서 새로운 클래스의 어떤 펀지사이드로서 주요하게 이용되기를 희망하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개발한 그런 농약의 주 성분이 원재가 이제 기업으로 기술 이전이 돼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인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그 고영감 박사님이란 분이 그 티아페나실이라고 하는 제초 성분 물질을 개발을 하셨거든요. 이걸 기업에 이전을 했고 이 기업에서 이전받은 물질이 글로벌에 나가서 요 기사가 나갈 때쯤에 연매출 1,000억 정도 수출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에 2,000억 수출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개발하는 이런 농약 원료 물질들이 우리나라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천연물은 인공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내는 물질과는 달리 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저희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을 할 수도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연물 연구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저희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 좀 할까요? 학생들이 역시 밥을 먹은 후라 잠깐 졸려서 리프레시를 좀 하고 왔는데 제가 오늘 상품이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문제 정도를 낼 건데 예전에 우승고에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랑 스무고개 하듯이 하시면 돼요. 저는 뭐뭐입니다 하고 듣고 예를 들어서 저는 남자예요. 저는 독일인입니다. 그러면 독일인이면서 남자 이런 식으로 추론하듯이 가시면 되고 3문제 3번 정도 오답이 나오면 다음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제는 동물로 하겠습니다. 동물. 저는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든지 모든 동물은 먹을 수가 있지. 그거랑 별개로 이 동물로는 정식화된 요리 메뉴가 있는 동물입니다. 손 들고 정답. 그쵸.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많으니까. 자, 2번째 힌트. 저는 이빨이 많습니다. 저 끝에. 악어 아니에요. 악어도 먹긴 하지. 상어도 비슷한데 아니야. 정답이에요. 달팽이에요. 달팽이. 저희 스태프분 여기 와서 할게요. 네, 만약에 이걸 못 맞췄으면은 다음 힌트는 저는 자웅동체예요. 또 연체동물이에요. 라고 할 거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한 문제 여기서 그냥 즉흥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가 이빨이 많은데 몇 개 정도 될까요? 20개 사람보다 적어요. 그거는. 자, 손 들고 자 근사치 200은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상어도 그 정도보다 훨씬 많고 자 저기 중간에 100만 개는 너무 언더 여기 2만 개 여기 정답입니다. 예, 달팽이는 약 2만 개 정도의 그래서 달팽이 여러분들 상추 같은 거 이렇게 먹이로 주면은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렇게 긁어먹는 소리가 나요. 그게 이빨로 다 긁어먹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한 문제만 제가 더 드릴게요. 자, 주제는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 자, 이 영화에는 최민식 씨가 나옵니다. 영화 배우 최민식 씨가. 생각나는 최민식이 나오는 영화 때려 맞춰도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여기 악마를 보았다. 이거 청소년 관련 분가인데. 저 끝에 파묘 아니야. 여기 올드보이도 그거 어떻게 제목만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자, 사회사의 출제 의도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뇌과학과 좀 연관이 있는 영화예요. 여기는 기회가 없습니다.
뇌과학과 자 최민식 씨가 나왔다고 해서 최민식 씨가 꼭 주연은 아니에요. 여기 좋은 영화인데 아니야. 여기 네? 정답이에요. 여기 받을게요. 루시입니다. 루시.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는 영화죠. 그래서 뭐 인간이 그 약을 먹고 뇌를 100% 활성화한다. 영화 중에 그 리미트리스라고 비슷한 영화가 있어요. 요 앞쪽이에요. 요 앞쪽 분. 손 들고 계실게요. 근데 사실 인간은 뇌를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좀 속설입니다. 속설. 인간은 항상 뇌를 거의 풀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나중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청불 영화인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면 그냥 킬링 타임으로 보도록 하고 자 이제 마치 여러분들의 뇌가 다시 깨어난 것 같은데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저희 윤원구 박사님은 가장 최근에 9월에 대전 과학고등학교의 기초과학편에서 우승을 하셨고요. 박사님께서 노벨상의 수상자 발표를 듣고 과학자 길을 하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윤원구 박사님도 노벨상을 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벨상 예비 수상자의 발표를 저희를 모셔볼 텐데 큰 박수로 제 머릿속의 별, 뇌 속에 있는 별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윤원구라고 합니다. 방금 이제 루시 얘기를 하시면서 뇌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뇌세포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뇌세포가 뭐죠? 뉴런이죠. 뉴런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도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뉴런이 과연 이 신호 전달이라는 거에 굉장히 특화된 세포인데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뉴런이 뭐 호흡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똥을 싸면 치워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과연 뉴런이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 속에는 흔히 알려진 뉴런 말고도 다른 세포들이 존재를 해요. 그 다른 세포들을 저희가 흔히 교세포라고 묶어서 부르는데 그 교세포에는 뭐 표피세포, 그다음에 희소돌기 교세포,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리고 별아교세포, 오늘의 주인공이죠. 에스트로사이트, 그리고 미세아교세포, 마이크로글리아라는 세포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옛날 얘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옛날에는 생각을 어디서 하는지 몰랐죠. 그래서 생각을 뇌에서 한다는 우린 지금은 다 알고 있지만 옛날엔 이게 당연한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심장이죠. 심장은 계속 뛰고 뭐 여러분들이 피치 못할 사고로 심장이 멈췄다고 하면 죽죠.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순히 생각은 심장에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확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통찰력 같은 거겠죠.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이 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고대 이집트, 수메르, 히브리, 페르시아 같은 약간 서양 쪽에서는 생각은 심장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Ask your heart what it does know. 그러니까 네 심장한테 물어봐라. 그 다음에 또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그러니까 너의 심장의 결정을 따라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도 서양 속담에는 이 심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랑 다르게 고대 그리스에 있던 철학자들은 왠지 모르겠지만 이 생각은 뇌에서 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언제부터? 기원전 5세기부터. 그러니까 이때는 뭐 현미경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던 때인데 그때부터 이미 뇌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그거는 해부학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밝혀져요. 예를 들어 뭐 130년에 태어났다는 뭐 갈레누스, 네메시우스 이런 사람들부터 이제 뇌가 뭔지를 시작을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 발명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학을 다 했죠. 그분이 저런 뇌 구조에 대한 상세한 관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철학자이자 수학자로 알려져 있는 데카르트 또한 이 뇌에 대해서 또 이 척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현미경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아까 앞에서 뭐 우주 같은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우주같이 굉장히 멀리 있는 걸 보기 위해서도 고배율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이 굉장히 작은 세포를 보기 위해서도 고배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고배율 현미경을 발명한 사람 로버트 훅 그리고 안토니 판 레베누크 이런 사람들이 현미경을 발명을 한 다음에 뭘 봤어요? 저희의 뭐 몸을 먼저 관찰을 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오토 다이테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뇌를 관찰을 해서 이렇게 생긴 막 이런 그림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뭐 여기 뉴런 같은 것도 그렸지만 그 옆에 다른 세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포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막 이런 식의 막 뭔가 이상하게 생긴 뭐 요런 세포도 있고 요런 세포도 있고 그물같이 생긴 거 뭐 이렇게 기다란 거 뭐 이런 세포들을 관찰하는 기술이 발견이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마 생물 저 고등학교 때는 골지체라는 걸 배웠었는데 이 골지라는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이 골지라는 사람이 염색법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골지라는 사람 그리고 라모니 칼이라는 사람이 이 뇌세포를 관측을 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돌아오면 옛날에 한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는 우리가 이런 뇌세포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뉴런밖에 잘 모르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뉴런이 신호 전달을 하는 중요한 세포니까 그거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신호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세포가 뭐냐? 그 도와주는 세포가 사실 이 세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신호 전달을 하는 세포들이 죽으면 뇌가 죽겠죠. 하지만 이런 도와주는 세포들이 죽으면 이것 역시도 이 신경세포가 죽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세포가 뭐 잘못 신호 전달을 만들 수도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세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저희 연구단은 어떤 거에 제일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하냐? 이 별악교 세포라는 거예요. 별악교 세포는 뭐냐면 이 뉴런이 아까 뭐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변에서 케어를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이 별악교 세포의 역할은 뉴런이 형성되는 것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뉴런 주변에 있는 화학적, 물리적 이런 환경들도 제어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방에 쓰레기가 있으면 치워주고 방에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사다 주고 이런 애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뇌혈관 장벽이라고 해서 피에서 뇌로 아무 물질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장벽도 형성을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신경 전달 물질 이 신경이 뉴런이랑 뉴런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전달 물질이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비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해줘요. 이 별악교 세포의 중요성은 이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보시면 이 거머리는 뉴런에 비해서 별악교 세포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개구리, 쥐, 고양이, 사람으로 오면서 비율을 잘 보면 오히려 사람은 별악교 세포가 뉴런보다 훨씬 많아요. 이 말은 뭔가 별악교 세포가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어요. 또 이 질병에서 우리가 어떤 척추가 손상이 되거나 뇌가 손상이 되면 더 회복이 안 되죠. 그게 단순히 뉴런이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별악교 세포가 이 흉터를 만들어서 뉴런의 그 형성을 막아요. 그래서 이 뉴런의 형성을 막는 거를 반대로 없애주면 그럼 뉴런이 회복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물론 아직 뭐 완벽하게 논문을 내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뭐 약이 개발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뭐 치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비만 아니면 아까 말했던 척추 손상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법을 처음에 사람들이 뉴런에서 찾으려고 했더니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 주변에 있는 별악교 세포를 뭔가 조작을 했더니 이 뉴런이 다시 자라고 다시 연결이 되고 막 발을 질질 끌고 다니던 쥐가 다시 막 일어나서 막 발로 막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기초 연구, 이 세포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현재 임상 시험 중인 약물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개발을 해서 뭐 기술 이전을 하거나 특허를 낸 약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런뿐만 아니라 이 별 악교 세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항상 여름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캠프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뇌과학이나 기초과학 아니면 이런 별 악교 세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름에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부러 루시를 낸 거였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별세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조금 더 궁금하고 또 많은 가능성을 가진 뇌과학 분야에 대해 관심이 생길 것 같은데 별 악요세포의 무한한 가능성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발표는 저희 이번에 영상이에요. 근데 영상 주제가 좀 재밌는데 저희 박종욱 MC 대표님은 서일고등학교 5월에서 인간은 과연 100년 후에 뭘 먹고 살까요? 미래 식량을 주제로 저희가 했었는데 그때 우승을 하셨고 기업 대표님이신데 어떤 기업이냐면 밀웜을 연구를 하는 상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곤충 먹으라고 하면은 지금 먹을 수 있을까요? 식용곤충? 근데 그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조금 그 기대 가치가 있고 또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지 저희 영상이지만 저희 한번 재미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MC 대표님의 영상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슬램디 왕중왕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곤충 기반 그린바이오 스타트업인 MC를 운영하는 박종욱이라고 합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하면 좋았을 텐데 현재 베트남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MC에 대해서도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곤충 기반 기업이라고 하니까 간혹 곤충을 먹는 기업으로 오해받는 데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저희는 미래 식량으로 알려져 있는 갈색 거저리 유충 밀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웜은 고단백과 고지방 이외에도 친환경적인 특성이 많은데요. 바로 스티로폼을 분해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밀웜이 가진 능력을 이용해서 스티로폼을 최고급 비료로 바꾸고 있습니다. 더 긴 말할 것도 없이 이번 CES 출연을 합작한 저희 소개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웜은 스티로폼을 먹고 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밀웜들이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스티로폼을 가공합니다. 일반적인 스티로폼 처리보다 99.99%의 탄소 발생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포뮬라들 기업 비밀이지만 다 친환경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진짜 마법은 그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진 피드블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웜들이 더 잘 먹고 죽지 않고 계속 분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스티로폼들이 밀웜 장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폴리스티렌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밀웜 장 내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화학 구조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수평하게 잡혀있던 스티로폼 구조들은 현재 그 구조가 깨지면서 휴믹산과 똑같이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진 고분자 물질들은 밀웜 분변으로 나오고 이걸 이용해서 저희들은 마하 휴믹 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밀웜들에게 스티로폼을 잘 먹이는 기술, 또 그 소재로 비료 물질을 만드는 기술, 이게 저희 MCA가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한 저희 기술들은 좀 특별한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범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기 쉬운 방향에서 미래 농업 기술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후위기와 관련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최근 길어진 여름과 급격하게 추워진 겨울로 기후위기는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름철에 망고 시루를 보면서 이 문제를 떠올렸는데요. 이 배경에는 우리나라 망고 재배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추산 110헥타르를 넘으면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12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망고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만 자라던 과일들도 우리나라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작물들은 점점 서늘한 북쪽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커피의 생산 미도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작물 생산 이슈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면은 이제 한국에서 사과가 거의 멸종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관계가 많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 기후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기후위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의견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우들은 있지만 보통 자연적인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영향으로 가속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근거는 탄소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태양 에너지는 대기에서 반사됩니다. 그러나 GHG,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들은 이런 반사되는 에너지가 다시 지구로 재방출되도록 합니다. 마치 보온병처럼 말이죠.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결국 농업적인 생산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산량을 늘리려면 더 많은 사료와 비료가 필요하고 그 원자재의 생산을 위해서 더 많은 탄소가 발생하는 기후위기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래 농업기술은 크게 두 가지, 적은 원료로서 많은 생산량을 만드는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기술입니다. 그 둘 다 ESG에서 이야기하는 Environmental, 환경에 대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바이오적인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소고기 좋아하시죠? 소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소가 풀을 먹고 그 위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그 미생물을 먹으면서 소는 자라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내 미생물 중에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을 만드는 균이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기존 소고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솔루션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비 기반 솔루션, 미생물 기술, 그리고 배양육에 대한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진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설비에 의한 자원순환 솔루션인데요. 특히 소가 만들어내는 메탄 기반 물질들을 대기로 내보내지 않고 내부에서 에너지로 순환시키는 방법입니다. 보통 스마트팜이나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에서 에너지 활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부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IoT 연동과 관련된 또 그리고 최적화에 관련된 AI 기술은 기본을 깔고 가야 됩니다. 다른 분야는 좀 더 직접적인 부분입니다. 소의 장내 미생물에서 메탄균을 덜 만드는 방법입니다. 특히 사료만 바꾸면 메탄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생물학적 기술이 포함됩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을 검출하는 기술은 NGS라는 유전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생물학은 또 필수적입니다. 또 이런 분자생물학의 리딩을 위해서는 결국 AI 기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소를 키우지 않고 소고기를 얻는 방법입니다. 보통 소의 혈청에서 추출한 물질을 기반으로 그 세포를 배양시켜서 소고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테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의학이나 생명공학 단계에서도 그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맛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식품공학적인 측면도 필요합니다. 배양육 배지의 테스트와 단백질 합성의 예측 단계에서 AI 솔루션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유엔 식량기구인 FAO에 따르면 지금은 잘 안 먹으려고 하는 배양육이 2030년이면 전체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의 챗GPT를 필두로 AI 기술은 거의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AI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솔루션들이 제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불확실성, 이러한 미래에 대한 위기는 저희는 곧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미래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비전을 인류를 위한 선순환으로 정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악순환을 넘어서 더 나은 사이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 짧은 기술 소개가 여러분들에게 한 방울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참여를 해서 굉장히 아쉽지만 발표 내용이 굉장히 알찼습니다. 저희 미럼 같은 이런 식용곤충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게 단순히 대체 식량뿐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도 같이 예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미럼을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용곤충, 식용 대체 식품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6번째는 6월에 남대전 고등학교에서 반도체 편이었어요. 그때 반도체가 굉장히 핫했을 텐데 반도체 편에서 우승을 하신 나노종합기술원의 권수현 박사님을 모시고 반도체 1도 모르시는 분들 기초부터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권수현 박사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노종합기술원의 권수현이고요. 오늘 반도체를 주제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반도체에 흥미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가볍고 쉽게 준비했으니까요.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규석기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규석기 시대는 현대 사회, 현재를 뜻하는 말인데요.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원소인 규소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이지만 규석기 시대라는 걸 봤을 때 반도체가 현재 많은 중요한 물질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규소는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실리콘인데요. 실리콘은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미국에 있는 IT 첨단 산업인 실리콘밸리도 여기 실리콘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만큼 실리콘이라는 단어는 지금 현재는 원소뿐만 아니라 첨단 기업, 첨단 산업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규소의 발견이 곧 반도체의 발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리콘, 왜 굳이 반도체에서는 실리콘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리콘은 흙이나 모래 같은 데서 흔하게 발견되고 있고 현재 지구 전체 지각 질량의 28%로 아주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주기율표를 봤을 때도 탄소 바로 아래쪽에 14번째 위치한 원소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4개여서 전자를 좀 더 컨트롤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반도체에서는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관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을 모아봤는데요. 그래서 하는 일은 뭔지, 나노라는 게 뭔지, 그리고 반도체, 그 삼성 하이닉스가 뭔지, 그리고 클린룸이 뭔지 이 각각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뒤에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또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등 우리 생활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가장 많고 또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 추이도 매년 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1위 수출품의 비중이 한국 반도체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많이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에 우리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2032년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20%의 생산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을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굉장히 강국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반도체가 뭔데라고 물어봤을 때 먼저 사전적인 의미는 도체와 부도체 가운데 있는 반만도체인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도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기 정도도가 큰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인 금, 철, 알루미늄, 구리와 같은 물질이고 부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기 정도도가 낮은 나무, 플라스틱, 고무, 비닐과 같은 물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는 전기가 흘렀다가 흐르지 않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반도체에서는 왜 전기가 흘렀다가 흐르지 않은 성질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는 전자기기의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자기기는 0과 1을 가진 이진법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를 주지 않았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은 0을 가지고 있고요. 전기를 흘렸을 때는 전류가 흐르는 1의 숫자를 가지면서 0과 1을 통해서 정보를 기억하고 전자기기를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나노, 초미세, 2나노, 3나노와 같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노가 도대체 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우선 나노는 10억 분의 1미터로 비유를 하자면 성인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작은데 이 나노를 미세한 패턴을 반도체를 구현한다는 것을 머리카락에 비유하면 여의도를 머리카락에 그리는 것과 같다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머리카락에도 작은데 거기에도 여의도 지도를 그리는 건 굉장히 작고 미세한 회로겠죠. 그래서 얼마나 더 작고 정교하게 회로를 그리는가가 현재 반도체 기술에서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세한 나노 사이즈의 반도체를 만드는 곳은 어딘가 하면 그거 바로 클린룸인데요.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온도, 습도 등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방입니다.
뉴스에서도 이렇게 눈 빼고 다 가린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방진복입니다. 방진복, 방진모, 방진 마스크, 방진 장갑까지 끼고 눈 빼고 모든 곳을 다 이제 막아야 되는데요. 이런 방진복을 입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도 굉장히 작은 나노 사이즈의 반도체는 큰 파티클로 여겨집니다. 이 파티클은 공정 불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방진복을 입고 먼지를 컨트롤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자들의 화장품, 아이라인 뭐 이런 것들도 다 파티클이 되기 때문에 클린룸에 들어갈 때는 화장을 다 지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온도, 습도 그리고 파티클까지 모두 다 컨트롤된 환경에서 최고의 품질인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제가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진 반도체인 웨이퍼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와플처럼 생긴 게 실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인 웨이퍼를 자르게 되면 이렇게 수많은 공정을 거친 패턴들이 나오고, 이 패턴들은 현미경보다 더 작은 미세한 계측 장비를 이용해서 이런 패턴들을 확인하고 불량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반도체 관련 자료는 여기까지고,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반도체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 회사에도 이런 펫 투어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는 반도체의 싸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이제 거의 안 들어가는 기기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반도체 연구 또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기도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희 대미를 장식해 주실 강정규 박사님의 발표인데, 7번째 왕중왕전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슬램디의 포문을 열어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강정규 박사님은 여러분, 이제 운전을 핸들을 놓고 다닐 시대가 올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기술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마지막 발표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율주행진흥연구실 강정규 연구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빌리티가 그리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부터 사실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만으로 한 8년 정도 연구를 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율주행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어려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미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연구를 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누구나 자율주행이 뭔지 이미 다 알아요. 제가 4월에 사이언스 슬램디 했을 때 지금은 고등학생 분들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자율주행이 뭔지, 자율주행이 되면은 뭐가 좋을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이름 그대로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인데, 요게 스스로 간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단계에서부터 5단계인데 우리가 흔히 보는 건 3단계가 아무래도 조금 요즘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단계면은 약간 좀 한눈을 팔아도 되는 정도. 4단계부터는 이제 정말로 좀 자유로워지고 5단계부터는 아예 사람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요런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뭐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다 3단계 정도에서 제공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4단계 또는 5단계까지 가야지 좀 여러분들이 진짜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사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고등학생이어서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이 없겠지만 뭐 자전거 타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주변을 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디에 뭐 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합니다. 이렇게 알았으면 이제 앞에 차가 있으니까 내가 그거보다 3m 뒤에 서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핸들과 브레이크. 그래서 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수행하게 되고요. 각각의 부분들이 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2016년부터 인지 파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앞에 있는 도로에서 차선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사람은 어디 있고, 저 사람은 왜 움직이고 있고, 차가 서 있는데 주차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 가서 제가 저 자율주행 연구합니다 라고 하면은 되게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져줘요. 재밌겠다. 그러는데 다들 질문을 하나씩 합니다. 언제 되냐? 그래서 언제 되냐? 근데 이거는 사실 연구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도 빠르면 금방이다. 아니면 누군가는 나 정년할 때까지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합니다. 그래서 각자만의 답변이 있는데 저는 연구를 시작한 이후로부터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3년 내에 된다. 앞으로 3년 내에 된다. 근데 2016년 8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년 전부터 3년 내에 되니까 조금씩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다양한 IT 기업이나 자동차 업체들이나 다 몇 년 내에 된다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은 자율주행차를 아마 안 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기존에 있었던 큰 변화였던 스마트폰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스마트폰이 일단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차량보다 뭐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싸죠. 이런 가격이 문제는 아니고 수명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노트 20을 써요. 한 5년 된 핸드폰인데 오래 썼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5년 정도 됐다. 그러면 새 차구나. 아직 충분히 탈만하구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차가 2012년식 K5를 타고 왔는데 오늘 2012년도 여러분들 어떤 핸드폰 쓰셨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그때 아이폰 3GS라고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 같은 걸 쓰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수명을 생각해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폰이 이제 노트 20이다 보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앱이 딱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여러분 자율차가 뭐 많이는 아니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신호 무시할 수 있어. 이러면 여러분들 타실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차라는 거가 수명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면서 완성도도 말도 안 되게 요구하는 그런 어려운 기술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냐? 그래서 자율주행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자율주행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이 이미 다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어딜 가야 될 때 미리 핸드폰으로 차를 불러요. 내려와. 주차장 같은 것도 필요 없어. 거기까지 걸어갈 필요도 없어. 집 앞에 차가 있을 거예요. 그냥 타고 여러분들 운전면허 없어도 그냥 타면 돼. 그리고 핸드폰을 쭉 하면서 뭐 놀든 아니면 뭐 아침을 먹든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해요. 목적지에 주차장이 있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내리면 돼요. 그럼 차가 알아서 떠나가. 어때요? 근데 이 순간 이제 여러분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카카오 택시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 택시를 사용할 때 택시 기사님이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인사를 매정하게 무시할 수 있으면은 사실 이미 자율주행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결제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고 택시 기사님 인사 다 무시하면은 여러분들은 자율주행을 즐기신 거예요. 실제로 저희도 자율주행을 시연을 하다 보면은 되게 시니컬하신 분들이 이거 타는 거 하나도 재미없다. 이거 사람이 운전하는 거랑 다를 것도 없고 이거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뒤에서 울거든요. 이런 극찬을 해주시는구나. 사람이 운전하는 거와 다를 바 없다니. 이런 칭찬이 세상에 있나. 그래서 사실 개인이 즐기는 거는 자율주행이 별 맥락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사회적 변화인 거죠. 세상의 모든 차량들이 다 자율주행이 된다면, 누구나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차량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놀거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대중교통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변화하겠죠. 우리가 굳이 버스 노선에 따라 살아야 될까? 세상 모든 차가 자율주행인데. 그 다음에 여행 산업 같은 것도 여러분들 그냥 밤에 어디든 가고 싶으면 밤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자고 일어나면 여행지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물류 배달 사업 이런 것들도 당연히 많이 변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도전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과연 우리가 차량의 소유 개념이 필요할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차를 안 가져보셨겠지만 차를 가져봤자 24시간 중에 1시간씩도 안 탑니다. 그럴 거면은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그래서 차량의 소유 개념이나 주차 공간의 활용, 우리 도시에도 아마 오늘 운전해서 오신 분들은 다 와 여기 주차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주차 공간 같은 것들이 굳이 학교 안에 있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심이 그럼 더 확장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 안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시내 안에서 빠글거리면서 살 필요가 없겠죠. 좀 더 한 1시간 정도 뭐 떨어진 데에서 살아도 거기서 좀 더 탁 트인 자연에서 살아도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차량의 디자인 같은 것들도 지금은 다들 어떻게 하면 운전이 더 편하고 쾌적할까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는데 그때 되면은 그런 게 필요 없겠죠.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맛깔나게 놀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를 디자인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미래가 다가와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애슐리 같은 데 가면은 다 이렇게 요즘 뷔페 같은 데서 다 접시 버리는 거 이런 거 다 자율주행을 통해서 개발되어 있고 이미 뭐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자율주행인 기술이 도입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2021년부터 2021년 6월부터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캠퍼스 안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사용한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무인 버스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건 진짜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3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안에도 아니면 1년 안에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자율주행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술이 될 거고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에 과연 언제 볼 수 있을지 언제 볼 수 있을지 맨날 고민을 했었는데 아마 저희 조만간 진짜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강정규 박사님의 연구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7개의 발표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2개의 코너를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퀴즈 대회를 진행을 할 텐데 혹시 이제 핸드폰 또는 태블릿 가져오신 친구들은 여기 이제 저희 화면 전환을 할게요. 여기 QR 코드랑 핀 번호가 뜰 건데 거기에 접속을 하셔서 연습 문제는 한 문제 있고 총 11문제, 그러니까 총 12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는 배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화면 잠시 전환 좀 할까요? 네, 그래서 객관식들이고 OX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띄워둔 화면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 그래서 1등 하신 친구에게는 편의점 상품권 3만 원. 그다음에 2등과 3등이 2만 원이고요. 4등과 5등이 만 원, 그리고 6등부터 10등까지는 저희 카드용 보드게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등까지. 그래서 들어오실 때는 저희 요거 화면 좀 저희 하고 여기 자 QR코드 요걸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학생들 이제 당첨자 구분을 저희가 하기 쉽게 반번호 그다음에 이름까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번, 반번호, 이름 정도 이렇게만 적을게요.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발표에 집중을 잘 하셨다면 너무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고 살짝 고민할 수 있는 문제 살짝 몇 개 껴 있어요. 그것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는데 네. 동점자는 이게 배점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먼저 찍으시는 분들하고 나중에 찍는 분들하고 배점이 다른데 이 말은 모르면 조금이라도 그냥 빨리 찍는 게 유리하고 알면 바로바로 찍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혹시 내가 아직 못 들어왔다 하는 친구 있나요? 못 들어왔다. 거의 다 들어왔죠? 자, 그러면 QR코드 확인하고 자, 몇 명이죠? 86명. 지금 스타트 해도 될까요? 네, 연습 문제는 배점이 없어요. 틀려도 상관이 없고 이 정도의 1, 2, 3, 4번이 뜨는구나. 손가락 준비하시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예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자, 오늘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이언스 슬램 A, 그랜드 슬램 D, 슬램왕 D, 사이언스 슬램 D.
이런 식으로 몇 명 찍는지가 나오고 시간초 쭉쭉 가고 있고 아직 안 찍은 친구들도 한번 찍어는 보죠.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 이렇게 틀려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익숙해지셨으면 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랭킹. 네,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윤원구 박사님 문제였어요. 자, 중추신경계의 제일 큰 신경세포인데 뇌와 척수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자, 1번 별 아구세포, 2번은 슈반세포, 3번은 중추신경교세포, 4번은 뇌실막세포입니다. 머릿속에 별이 있다고 했었죠. 정답은 별 아교세포였었고, 윤원규 박사님 발표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일부러 동점자가 안 나오게끔 최대한 배점을 크게 늘려놨어요. 이게 합산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우주날씨. 아까 우주날씨가 3개 있었는데 그 중에 태양 활동, 전방자에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 1번 우리은하를 공전하는 것, 2번은 일식, 3번은 플레어, 4번은 빛이 반사되는 효과입니다. 자, 이 중에서 태양이 이걸 하면 우주 날씨에 영향을 준다. 전방자라고 했었죠, 여러분. 전방자. 플레어입니다. 네, 전자기 복사, 방사선 입자, 네, 자기 구름이었죠.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다음 문제, 랭킹 보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나왔던, 자, 자율주행이 여러 단계 중에 이제 딴짓을 해도 되는 단계는 부분 자동화, 조건부 자동화, 고도 자동화, 완전 자동화. 핸드폰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자도 돼. 근데 무인까지는 아니야. 정답은 고도 자동화였어요. 자, 여기서 조금 갈리는데 앞서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포기하지는 마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구. 이거 아까 규소가 지구 전체 지각을 이루는데 산소가 한 46%로 제일 많아요. 규소가 2등인데 규소는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이걸 어떻게 알아? 찍어야 돼요. 운도 가끔은 작용을 하고 28, 18, 12, 35% 중에 정답은 28%. 규소가 28% 정도 있고 이 규소를 활용해서 반도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장의 주된 역할. 자기장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1번 온도 조절, 2번은 행성 보호막, 3번은 자전 속도 감소, 4번은 중력 강화. 자, 자기장이 있으면 이게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중력이 강해질까요? 자, 정답은 행성 보호막, 자기장을 막아준다고 했었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트리의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기술입니다. 자, 애트리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이거 3개는 있고 이건 없어요. 자, 음성 대화를 지원하는 HIR, 그 다음에 데이터 분배 인프라 기술, VR 모바일 영화관, 4번은 자율주행 무선 네트워크. 정답은 4번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나중에 타보시면 VR 영화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자, 이 7명이 앞서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OX예요. 자, 천연물질은 식물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있으면 O, 아니면 X. 천연물질이 식물병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아까 천연물 연구를 해서 제일 처음에 나왔죠. 감자 같은 병들도 나왔었는데 천연물질을 이용해서 식물병을 막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신 연구였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같은 걸 연구할 때 항온, 항습 이렇게 완전하게 제어되어 있는 공간을 뭐라고 할까요? 클리어룸, 퍼펙트룸, 클래스룸, 클린룸입니다. 완벽하게 제어되는 공간이에요. 온도, 기상, 가스 상태 이런 것들. 클린룸입니다. 살짝 단어가 헷갈렸을 것 같은데, 네, 반도체 연구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라든지 또는 굉장히 정밀 공정하는데 클린룸을 갖추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 결정에서 특정 위치에 원자 결손이나 첨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함은 선결함, 면결함, 점결함, 부피결함이에요. 원자 하나 정도가 일부러 결함이 있는, 네, 저희 최윤석 박사님의 연구였었죠. 자, 면 자체 선 단위,
포인트가 없는 네, 점결함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자, 스트레폼을 분해하는 장내 미생물을 가진 이 생물은 바퀴벌레, 미럼, 쌍별 귀뚜라미, 흰점박이 꽃무지입니다. 예, 먹을 수 있는 곤충들로 제가 최대한 찾아왔어요. 자, 이거는 갈색 거저리의 애벌레이기도 하죠. 네, 미럼입니다. 아이고, 다른 벌레 지은 친구들도 있는데 다른 벌레 또 먹는 연구는 하고 있어요. 다음 문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수전의 기술이 적용하는 온도범위입니다. 온도범위. 이거는 아까 꽤나 큰 글자로 나왔던 거긴데 200도에서 400도, 500도에서 600도, 700에서 1000, 1200에서 1500. 약간 용암, 마그마 얘기하면서 나왔던 온도죠. 700에서 1000도 사이에서 수전의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점수. 여기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점수고 최종 점수 누적 랭킹 보도 이거 설명 보고 넘어가죠. 네, 넣고 다음. 자, 조원겸 학생 어딨죠? 조원겸 학생. 좋습니다. 자, 조원희 학생, 진주환 학생이고 랭킹을 더 볼게요. 자, 1등부터 자 10등까지 드릴 거예요. 자, 1등부터 랭킹 한 번만 자세히. 자, 조원겸 학생, 조원희 학생, 진주환 학생, 주환 학생, 김예담, 박민희, 김노을, 최윤혁, 한승주, 준화 학생까지는 끝나고 잠깐만 앞쪽에 와서 서명하고 상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축하드리고 강의 아주 알차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최종 우승자 투표를 합니다. 네, 저희 QR 코드를 통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박사님들의 우승자, 왕중왕에서도 왕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 거예요. 모든 강의가 다 재밌었기 때문에. 근데도 2024년의 왕은 어느 분이 되실지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잊어먹었을까 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제일 처음에 박성홍 박사님도 했었죠. 자, 태양 활동과 우주 날씨가 있었고, 저희 최윤석 박사님은 일부러 결함을 만드는 기술로 청정수 연구, 한재호 박사님은 천연물질로 식물병을 치료를 하는 연구였었고요. 윤원구 박사님은 머리 안에 있는, 뇌 안에 있는 별악유 세포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박종 대표님은 영상이었지만 미럼에 대한 연구였고요. 권수현 박사님은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마지막 강정규 박사님은 자율주행 곧 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가 질적으로 우수한 QR코드는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자, 누가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한다, 누가 제일 핫한 연구를 한다, 이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가장 재미있고 흥미있고 과학적 지식과 흥미, 관심을 모두 유발한 나만의 과학자에게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과학자분이 우승을 하셨을지는 저희 투표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진행되는 동안 저희 발표자분들을 무대 위로 마지막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한 1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2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강준규 박사님부터 이쪽으로 오도록. 네네. 자, 이쪽에 일렬로 서시도록 할게요. 처음 서셨던 그 순서대로. 네. 왕중왕전이라서 그런지 아직도 좀 설렘이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저희 강 박사님부터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문제가 약간 비합리적이었는데 그거 제가 낸 문제 아니니까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번에 이런 기회 있으면 또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학생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즐거웠고요. 이렇게 젊은 학생들 앞으로도 공부도 공부지만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좋은 기회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일찍 발표 마치고 다른 박사님들 너무 재밌는 강연하시는 거 저도 그냥 학생분들의 입장에서 잘 봤는데요. 오늘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도 굉장히 다른 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참 다양한 연구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오늘 있었던 모든 강연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예비 노벨상이라고 하셨는데 한 99%는 못하지 않을까 싶지만 여러분들이 꼭 노벨상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투표는 완료가 되었을까요? 좋습니다. 떨리는 시간인데 2024년을 함께 해주신 저희 연구자분들 그리고 여기에는 안 계셨지만 모든 월마다 저희 함께 해주신 박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박사님들께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우승자 과연 2024년의 왕 중에 왕은 누구였을지 슬램 왕을 뽑아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왕입니다. 두고두고 하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우승을 하셨을지 2024년 사이언스 슬램디 왕을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축하드려요. 저희 윤원구 박사님이세요. 저희 윤원구 박사님이 우승을 해주셨는데 윤원구 박사님 가운데로 살짝 오실까요? 이것도 우승자 소감은 안 들어볼 수가 없고 이거 노벨상 타셔야겠어요.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정말 예상을 못해서 왜냐하면 제가 다른 박사님들 발표를 다 들어봤을 때 너무 일단 저보다 잘하셨거든요, 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선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걸로 한 1%보다는 2% 정도로 노벨상 확률을 한번 올려볼게요. 앞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저희와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래 직업이나 아니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알기로 오늘 Q&A는 직접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전달이 돼서 또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기초과학연구원도 저희가 사실 아마 여기 있는 기관들 중에서 제일 최근에 생긴 기관일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신세계 백화점 놀러 가셨을 때 그 옆에 저희 또 과학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항상 외부인한테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놀러 가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말씀해 주셨지만 IBS 과학문화센터는 언제든지 가서 갑천 바라보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과학과 휴식 모두 즐겨하시길 바라고 저희 윤원구 박사님의 우승 소감과 함께 사이언스 슬램디 2024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조금 아쉽지만 저희는 2025년에 다시 찾아올 거고 그때도 모르겠네요. 제가 스타트를 우선고에서 끊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선고는 2025년에 다시 한번 뵙도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고 그때도 또 새로운 또 핫한 과학기술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고요. 여기서 박사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우성고등학교 포함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사이언스 슬램디 시청자분들,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